똑바로 알아도 이 집에서 주인은 나 하나뿐이야. 결혼했으면 네 돈도 내 돈이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결혼 5년 차 나는 소파에서도 잤고 서재에서도 잤고 베란다를 개조한 창고방에서도 쪽잠을 잤다. 반면 내가 직접 커튼을 고르고 한 푼, 두 푼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그 안방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핑계로 반년째 눌러앉아 나갈 생각조차 않는 시누이가 살고 있다. 그날 밤 나는 그저 방 문제에 대해 상의 좀 할 수 없겠냐고 한마디 했을 뿐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제 여동생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여긴 내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박혀있는 내 집이라고. 꼬우면 내가 나가든가. 나는 불그락푸르락해진 남편의 얼굴과 그 등 뒤에 숨어서 입꼬리를 실룩이며 비웃고 있는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다. 문득 지독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래, 알았어. 여기가 내 집이라고 했으니 그럼 내 것은 전부 챙겨서 나가줄게.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온 그가 마주한 것은 텅 비어버린 집이었다.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고 통장에 예금도 없었다. 덩그러니 남은 것이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통지서 한 장과 택배 수령증 3장뿐이었다. 그가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제주도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여유롭게 마스크팩을 붙이고 있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서울에는 이른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공기는 축축했고 자동차 매연과 지하철 환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묘한 답답함을 자아냈다. 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서서 유리문에 붙어있는 정우석, 서유나 신혼부부 입주 축하라고 적힌 분홍색 포스트잇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손바닥 안에는 방금 은행에서 뽑아온 이체 확인증이 구겨질세라 꼭 쥐어 있었다. 8천만 원의 광고 대행사에서 6년 동안 대리에서 팀장까지 승진하며 막차 시간까지 야근하고 수없이 밤을 새워 기획안을 고치고 광고주에게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당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내 전 재산이었다. 우석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얇은 카디건 위로 전해지는 그의 체온이 왠지 모를 안도감을 주었다. 유나야, 고생 많았어. 그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안에 앉아 계신 그의 어머니가 들을까 봐 목소리를 잔뜩 낮춘 채였다. 이제 이 집은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야. 내가 평생 잘할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3월의 흐린 햇살 아래 그의 눈동자는 유난히 맑아 보였다. 그때의 정우석은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에는 내가 선물한 커프스 버튼이 반짝였다. 넥타이가 살짝 비뚤어져 있길래 내가 손을 뻗어 바로 잡아주었다. 알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정말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서늘한 냉기가 훅 끼쳐왔다. 중개사무소의 에어컨이 너무 강해서 팔뚝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우석의 어머니, 그때는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된 그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보온병 하나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카디건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단정히 올린 그녀는 우리를 보자 입꼬리만 살짝 올렸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유나 왔니? 그녀의 목소리 톤은 살짝 높았지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다. 돈은 다 준비됐고? 네, 어머니. 나는 이체 확인증을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었다. 허리를 적당히 굽히며 비굴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이해에 바르게. 수많은 클라이언트 미팅을 거치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8천만 원. 오늘 아침에 우석 씨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녀는 확인증을 받아 쓱 훑어보더니 서류 뭉치 맨 위에 올려두었다. 앉아라. 나는 우석의 옆에 앉아 허벅지를 그에게 바짝 붙였다. 그의 온기라도 나눠받고 싶었다. 중개사무소의 가죽 소파는 차가웠다. 얇은 치마를 뚫고 들어오는 그 냉기가 어릴 적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았을 때의 서늘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중개사는 금태 안경 너머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우리 앞으로 밀었다. 그는 한 장씩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다. 자, 두 분의 매매 계약서입니다. 주소는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A동 1803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입니다. 매매가는 6억 8천만 원이고요.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6천만 원을 제외한 잔금 5억 2천만 원은 XX은행에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진행됩니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등기 사항란이었다. 나는 소유자 칸에 적힌 이름을 보았다. 단 하나의 이름. 정우석. 나도 모르게 치맛자락을 꽉 쥐었다. 저기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등기 권리증에 우석 씨 이름만 들어가는 건가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다. 우석의 어머니가 보온병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내가 해석하기 힘든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유나야. 그녀가 타일르듯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말투였다. 너희 둘, 곧 결혼할 사이 아니니? 결혼하면 어차피 다 부부 공동 재산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칼같이 나눌 필요가 뭐 있겠니?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제가 8천만 원을 보탰잖아요. 그게 제 6년치 피땀 어린 적금이라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컵라면으로 때우고 여행도 쇼핑도 포기하고 모은 돈이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집 명의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면 남들이 보기에 좀 그렇잖니. 우리 우석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사내대장부가 집 하나 장만 못해서 마누라한테 손 벌린다고 수군댈 거 아니니?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내 목구멍을 막아버렸다. 나는 우석을 쳐다보았다. 그가 뭐라고 말 좀 해주길 바랐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고 엄지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유나, 야,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곧 가족이잖아. 명의가 누구 건지가 뭐가 중요해? 맹세컨대 이 집은 우리 둘의 거야. 내가 있잖아. 절대 너 서운하게 안 할게.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을 그때의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우리가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길고 잘 정돈된 그의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석 달 뒤면 우리 이름이 새겨진 백금 반지가 끼워질 자리였다. 알겠어요. 내 입에서 체념 섞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중개사가 볼펜을 내밀었다. 나는 펜을 받아들고 매수자 배우자 서명란에 내 이름을 적었다. 서윤아.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치 비석에 글자를 새기는 기분이었다. 서명을 마치는 순간 창밖의 빗줄기가 굵어졌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잿빛 하늘, 잿빛 비, 잿빛 서울의 3월이었다. 우석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다. 자, 다 됐네. 난 먼저 가마. 유나야, 우석이가 외동이라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 좀 서툰 구석이 있어. 앞으로 내가 잘 좀 챙겨줘라.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사뿐한 걸음걸이였지만 꼿꼿하게 펴진 등은 마치 승리한 장군 같았다. 문이 닫히자 우석이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내 어깨에 턱을 괴고 귓가에 입술을 댔다. 와이프, 고마워. 그가 처음으로 나를 와이프라고 불렀다. 그때의 나는 그 단어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나를 감싸는 그의 팔 온도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게 행복이겠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우리 집이 생기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나는 몰랐다. 오직 그의 이름만 적힌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 순간 내가 스스로를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물은
아주 천천히 눈치채지 못하게 온도를 높여가고 있었다. 결혼식은 6월이었다. 벌써부터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등줄기에는 이미 끈적한 땀이 흐르고 있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내 숨이 막히든 말든 얼굴에 세 번째 파우더를 두드리고 있었다. 신부님, 움직이지 마세요. 눈 위로 뜨시고요. 나는 시키는 대로 시선을 올려 천장의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8갈래로 뻗은 가지마다 수정 장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그 개수를 세며 딴 생각을 하려 애썼다. 입장할 때 드레스 자락을 밟으면 어쩌나, 시어머니가 화장이 너무 진하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객석에 앉아 나를 품평할 낯선 친척들의 시선 따위는 잊고 싶었다. 문이 열리고 우석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검은 턱시도의 가슴에는 하얀 코사지를 달고 머리는 말끔하게 넘긴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였다. 유나야, 준비 다 됐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러났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설었다. 아이섀도우, 볼터치, 립스틱, 그리고 두껍게 붙인 인조 속눈썹까지. 나는 내가 아닌 정교하게 빚어진 인형 같았다. 응, 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의 팔짱을 끼고 예식장으로 들어설 때 수많은 시선이 바늘처럼 꽂히는 게 느껴졌다. 왼쪽에는 그의 가족들이, 오른쪽에는 내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버진 로드는 마치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두 세계를 갈라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맨 앞줄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있었다. 대학을 막 졸업한 시누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바로 앞을 지나가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주례사가 이어졌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라는 구절이 나올 때 우석이 잡은 내 손에 힘을 주었다. 신랑 정우석 군은 신부 서유나 양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서유나 양은 신랑 정우석 군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반지를 교환할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반지가 내 손가락 마디에 걸려 잠시 멈칫했다가 그가 힘을 주어 밀어넣자 백금의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뿌리에 닿았다. 우리는 키스를 했고 주변에서 박수 소리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의 입술은 건조했고 내 립스틱 맛이 났다. 피로 현장에서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돌았다. 하이힐 굽이 너무 얇아 발목이 시큰거렸다. 아이고, 우리 우석이 색시 참 곱네. 그렇죠. 우리 우석이가 눈이 높아요. 시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척들에게 자랑스레 말했다. 광고 회사 다니는데 벌써 팀장이라네요. 아주 능력 있는 아이예요. 어머, 세상에. 똑똑하고 예쁘고 다 가졌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집 장만할 때도 유나가 큰 보탬이 됐어요. 내 미소가 순간 굳었다. 하지만 찰나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 손길이 묵직했다. 마치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았다. 그렇지. 내가 큰 보탬이 됐지? 자그마치 8천만 원짜리 보탬. 그날 밤, 신혼집인 서초구 반포동의 84제곱미터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구두를 벗자 뒤꿈치에 잡힌 물집이 터져 양말에 피가 배어 있었다. 우석은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있었다. 넥타이는 풀어헤치고 재킷은 아무렇게나 던져둔 채였다. 스마트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와이프, 나 물 좀 줘. 나는 멈칫했다. 그리고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발바닥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컵을 꺼내 물을 담아 탁자에 내려놓았다. 고마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샤워를 하며 욕실 거울을 보았다. 화장은 번져서 눈 밑이 거무죽죽했고 립스틱은 지워져 입술이 창백했다. 세면대를 짚고 거울 속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늘 결혼한 신부. 이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여자.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울고 싶은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꿈을 이룬 날인데, 나는 그 감정을 찬물과 함께 삼켜버렸다. 세수를 하고 물기를 닦은 뒤 침실로 들어갔다. 우석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핸드폰이 가슴 위에 얹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야은 이불을 덮어주고 침대 한쪽에 누웠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게 우리의 첫날 밤이었다. 결혼 생활은 겉보기엔 평온했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우석을 깨웠다. 그는 어린애처럼 서너 번은 불러야 겨우 일어났다. 양치질을 하면 거울에 치약 거품을 튀겨놓았고 젖은 수건은 침대 위에 던져두었으며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식탁에 그대로 두었다. 여보, 내 넥타이 어디 있어? 옷장 2번째 서랍에요. 여보, 오늘 양말 뭐신지. 검은 정장이니까 검은색 신으세요. 아, 계란 프라이가 너무 안 익었잖아. 나 반숙 싫어하는 거 몰라? 알았어요. 다시 해줄게요. 매일 아침의 대화는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똑같았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그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5명의 팀원을 이끌며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회의, 수정, 또 회의, 그리고 까다로운 광고주 응대. 야근은 일상이었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다. 하지만 아무리 늦게 와도 싱크대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과 그가 저녁에 시켜 먹은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 있었다. 세탁기에는 젖은 빨래가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치기 직전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너무 지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가사 도우미 이모님 좀 부르면 안 될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와서 청소랑 빨래 좀 해달라고 하게. 그는 소파에 누워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도우미는 무슨. 돈 아깝게. 하지만 나도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우리 엄마는 혼자서 나랑 동생 다 키우면서 집안일도 완벽하게 했어. 도우미 한 번 쓴 적 없다고. 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힘들다고 그래? 엄마가 알면 기가 막혀 하시겠다. 게임 속 캐릭터가 더블킬, 트리플킬을 외쳐댔다. 나는 과일 접시를 든 채 서 있었다. 15분 동안 껍질을 깎고 예쁘게 모양을 낸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래, 알았어. 나는 과일을 탁자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려오는 게임 소리와 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이 집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내 존재 이유는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과일 깎고, 그리고 그의 말에 복종하는 것뿐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신혼 초에는 다들 이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지? 아이가 생기면 철이 들겠지? 나는 다마도와 전쟁가는 이라는 단어로 거대한 합리화를 하며 그 속에 숨어 괜찮은 척했다. 결혼 3년 차,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9시 반쯤 집에 돌아왔는데 우석이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왔어. 그가 웬일로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 봐우 할 말 있어? 슬리퍼를 갈아 신고 그 옆에 앉았다. 그가 TV 볼륨을 줄이고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수현이가 우리 집에 며칠 좀 와 있기로 했어. 나는 잠시 멍해졌다. 수현이는 그의 여동생, 내 시누이다. 올해 27. 대학 졸업 후 3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아직 합격 소식은 없다. 와 있는다고? 왜? 요즘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나 봐. 본가는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된다고. 환경 좀 바꿔보고 싶다네. 그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딱 일주일이야. 좀 도와주자. 일주일.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다. 방 2개짜리 아파트. 하나는 안방이고 하나는 내 컴퓨터와 책장, 그리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올 때 쓰던 작은 소파 베드가 있는 서재 겸 옷방이다. 그럼 서재 쓰라고 하면 되겠다. 거기 소파 베드 있잖아. 내가 책상 좀 정리하면 서재는 너무 좁잖아. 그가 말을 잘랐다. 수연이는 침대 아니면 잠 못 자 안방 쓰라고 해. 우리는 며칠만 서재에서 자고. 뭐. 하지만 서재에는 1인용 소파 베드 하나뿐인데 우리 둘이 어떻게 자? 펼쳐서 껴안고 자면 되지? 딱 일주일이라니까. 좀 참아라. 내 하나뿐인 동생인데 매몰차게 그럴 거야? 내가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왔다, 왔다. 우석이 튕겨나가듯 현관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고 정수연이 서 있었다. 캐리어 3개. 그렇다. 무려 3개를 끌고 등에는 커다란 배낭까지 맨 채였다. 헐렁한 후드티에 트레이닝 바지, 털 실내화를 신은 그녀는 방금 자다 일어난 사람 같았다. 오빠. 그녀가 우석에게 매달리며 콧소리를 냈다. 아우, 드디어 탈출이다. 엄마 잔소리 때문에 귀에서 피 나는 줄 알았어. 맨날 공부 안 하냐, 언제 합격하냐, 진짜 짜증나서. 그러다 거실에 서 있는 나를 보더니 입꼬리를 쓱 올렸다. 아, 언니. 안녕하세요. 마지못해 하는 인사였다. 억지로 붙인 듯한 말투였다. 수현 씨 왔어요. 짐이 많네요. 차라도 한 잔? 아니요, 됐어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더니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직진했다. 오빠, 여기가 안방이지? 나 짐부터 풀게. 나는 멍하니 그녀의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안방 문을 바라보았다. 우석이 다가와 내 어깨를 툭 쳤다. 고생 좀 해줘, 와이프. 며칠만 참자. 그날 밤, 나는 서재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좁혀 터진 소파 베드를 펼쳤다. 폭이 1m 20cm밖에 안 되는 침대였다. 둘이 누우면 꼼짝없이 붙어 있어야 했다. 나는 벽 쪽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등 뒤로 차가운 벽 기운이 스며들었다. 옆에서 우석은 코를 골며 잤다. 내 허리 위에 올려진 그의 팔이 쇠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벽 너머 안방에서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 비명소리, 과장된 효과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 소리는 멈췄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다. 일주일은 2주가 되었고 2주는 한 달이 되었으며 한 달은 어느새 석 달이 되었다. 수연은 덩굴식물처럼 집안 곳곳을 잠식해 들어왔다. 안방 화장대에는 그녀의 화장품이 점령군처럼 늘어섰고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빽빽하게 걸렸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 잡지, 배달 용기가 굴러다녔다. 그녀는 안방을 완전히 자기 영토로 만들었다. 나와 우석은 좁은 서재방으로 밀려난 난민 신세였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입주 첫날부터 지금까지 설거지 한 번, 청소기 한 번 돌린 적이 없었다. 매일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나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고 하루 종일 안방에 처박혀 드라마를 보거나 친구와 영상 통화를 했다. 수현아, 공부는 좀 잘 돼? 우석이 가끔 물으면 그녀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그럼 오늘 엄청 집중해서 했어. 오빠, 나 치킨 먹고 싶어. 시켜줘. 그래, 바로 시켜줄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나는 수세미를 쥐어뜯듯 움켜쥐었다. 석 달 동안 그녀가 책을 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소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한다는 건 순전히 핑계였다. 우리 집은 그녀에게 무료 숙박, 무료 와이파이, 무료 식사, 그리고 무료 가사 도우미까지 제공되는 호텔이었다. 그렇다. 나는 식모가 되었다.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그녀는 자고 있었다. 저녁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식탁에는 그녀가 먹다 남긴 배달 음식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싱크대에는 양념이 눌어붙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쓰레기통에는 치킨뼈와 버블티 컵이 넘쳐났다. 정작 본인은 안방 침대에 누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내 이불을 덮은 채 킬킬거리며 예능을 보고 있었다.
참다 못해 우석이 없는 틈을 타 안방 문을 두드렸다. 수현 씨.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말했다. 혹시 본가에는 언제쯤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녀는 내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고 있었다. 내가 며칠 전 제주도 출장 갔다가 사온 그 비싼 팩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쳤다. 언니, 지금 저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공부는 잘 되어 가는지, 시험은 언제인지 궁금해서. 시험은 아직 멀었어요. 그녀는 다시 핸드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오빠가 여기서 편하게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불만 있으면 오빠한테 직접 따지세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 넘기더니 방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방금 수현이한테 들었는데 너 걔보고 나가라고 했다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언제쯤 가는지 물어본 거요. 수현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얼마나 예민한 줄 아니? 집에서는 내가 잔소리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도 못하겠다는 애야. 오빠 집에서 맘 편하게 공부 좀 하겠다는데 올케라는 사람이 응원은 못해줄 망정 눈치를 줘? 어머니, 벌써 석 달이에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회사 다니는 게 유세니.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가족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그 집 살 때 너도 보탰다며? 지금 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잖아. 시누이가 며칠 있는 게 그렇게 억울해? 말문이 막혔다. 등기부 등본에는 남편 이름만 있다는 걸, 대출금의 절반은 내가 갚고 있다는 걸, 내가 보탠 8천만 원은 아예 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소리치고 싶었다. 나도 이 집 주인이라고, 남이 아니라고.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유나, 너 우리 집안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다시 차분하게 말했다.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야? 내 남편 동생이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다. 벽에 기대어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안방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둔탁하게 내 머리를 때렸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거대한 수조에 갇혀 물이 차오르는 꿈이었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물만 들이켰다. 수조 밖에는 우석, 시어머니, 수현이 서 있었다. 그들은 유리 벽 너머로 익사해가는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이. 수현이 들어온 지 넉 달째 내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화장품이었다. 야근하고 돌아와 화장을 지우려는데 일주일 전에 뜯은 갈색병 에센스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 블러셔는 푹 파여 있었고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바닥에 철판이 드러나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수현의 스토리를 발견했다. 풀메이크업을 한 그녀의 얼굴 사진이었다. 화면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요즘 빈티지 메이크업에 꽂힌 언니 화장품 몰래 써봤는데 발색짱. 나는 그 화면을 캡처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퇴근 후 집에 가니 수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치킨을 뜯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그녀 눈앞에 들이밀었다. 수현 씨, 이거 뭐예요? 그녀는 닭다리를 씹으며 힐끗 쳐다보았다. 뭐가요? 내 화장품 썼죠? 아, 그거요. 그녀는 너무나 태연했다. 화장대 위에 있길래 좀 써봤어요. 어차피 언니는 회사 갈 때 대충 하고 다니잖아요. 좋은 거 썩히면 뭐해요? 나 같은 사람이 써줘야 빛을 보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남의 물건을 쓸 때는 허락을 받는 게 기본 예의 아닌가요? 그거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어머, 언니. 팀장님이라면서 겨우 화장품 몇 푼 가지고 되게 생색내시네. 그때 안방에서 우석이 나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 수연이 금세 울상을 지었다. 언니가 나 화장품 좀 썼다고 화내잖아. 내가 거지냐고. 좀 빌려 쓸 수도 있지 치사하게. 우석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얘야, 서윤아. 고작 화장품 가지고 애를 잡냐? 고작 화장품 문제가 아니잖아. 허락도 없이. 아, 됐어. 내가 사줄게. 얼마면 돼? 수연이 공부하느라 예민한데 건드리지 좀 마.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캡처 화면이 띄어진 핸드폰을 쥔 채 덩그러니 서 있었다. 수연은 다시 치킨을 뜯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소리내어 웃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나를 비웃고 있었다. 5달째 되던 주말 오후였다. 모처럼 쉬는 날이라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는데 거실이 시끌벅적했다. 나가보니 낯선 남녀 6-7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잠옷 차림에 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아, 언니 일어났어요. 수연이 손을 흔들었다. 내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서 뒤풀이 아니 스터디 교류회 하기로 했거든요. 그녀의 친구들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동물원 원숭이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스터디 교류회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엔 제 차례라서요. 언니 신경 쓰지 말고 더 주무세요. 나는 말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얇은 방문은 소음을 막아주지 못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고함, 웃음소리, 쿵쿵거리는 음악소리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돌아간 뒤 거실로 나갔을 때 나는 아연실색했다. 바닥은 술과 안주 부스러기로 끈적였고 소파에는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다. 쓰레기 봉투는 터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와 있었다. 수연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였다. 나는 혼자 쭈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치웠다.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고 또 닦았다. 고무장갑 안으로 땀이 차올랐고 코끝에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청소가 끝났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아침밥을 하고 있는데 수현이 하품을 하며 나왔다. 그녀는 말끔해진 거실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언니, 어제 청소하는 소리 너무 시끄러웠어요. 잠을 다 설쳤네. 국자를 쥔 내 손이 멈췄다. 수현 씨. 목소리가 떨렸다. 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 지금 그딴 소리를 해요? 내가 새벽 1시까지 치웠다고요.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누가 그때 치우래요? 아침에 치워도 되잖아요. 참나,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진짜. 갱년기예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더니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갔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내 심장을 때렸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계란 프라이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6달째 회사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위내시경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고요. 헬리코박터균 양성입니다. 혈압도 높고 목 디스크 초기 증상도 보이네요. 그리고 의사가 안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울증 척도 검사 결과 17점입니다. 경도 우울증 상태예요. 나는 멍하니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다.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잠은 잘 주무시나요?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난다거나 무기력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약물 치료나 상담을 권해드려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였다. 거실에는 여느 때처럼 우석이 게임을 하고 있었고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우석의 옆에 섰다. 여보. 왜?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위염이랑 목 디스크래. 그리고 우울증 초기래. 그의 손가락이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래. 얘야, 너 지금 엄살 부리냐?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현대인 중에 위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는 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아. 그래도 끄떡없이 사시는데 넌 젊은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잠이나 자. 그는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나는 그의 옆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게임에서 이겼는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 순간 그가 아주 먼 우주에 사는 외계인처럼 느껴졌다. 나와는 말도, 감정도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족. 나는 서재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고리가 헐거워져 꽉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졌다. 나는 그 틈을 등지고 좁은 소파 베드에 몸을 웅크렸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안방에서는 시누이의 TV 소리가, 거실에서는 남편의 게임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다. 나는 하얀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야겠다. 살기 위해서. 새벽 3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켜은행 앱에 접속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그러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잔액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보다 200만 원이나 비어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정확히 200만 원이 부족했다. 나는 거래 내역을 열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다. 사흘 전 애플 맥북 프로 14인치 구매, 결제 금액 349만 원. 나는 컴퓨터를 산 적이 없다. 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결제된 카드는 나와 우석의 부부 공동생활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였고, 결제 장소는 홍대 입구 근처의 애플 프리스비 매장이었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나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했다. 우석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들었는지 핸드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게임 화면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우석. 나는 그를 불렀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를 깨우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부스스 눈을 뜨더니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보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 뭐야? 몇 시인데 그래? 우리 생활비 통장에서 200만 원이 비어. 사흘 전에 누가 349만 원을 긁어서 노트북을 샀던데 그 돈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내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고는 내 시선을 피했다. 아, 그거 수현이 컴퓨터야. 수현 씨 컴퓨터. 공무원 시험 인강 들으려면 노트북이 필요하다는데 걔건 너무 낡아서 버벅댄다잖아. 그래서 내가 생활비 카드로 하나 사줬어. 그는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설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그 통장 돈도 우리 둘 거잖아. 동생한테 노트북 하나 사주는 게 뭐 어때서? 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풍선이 드디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우리 둘 거라고? 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통장에 들어가는 돈, 절반 이상이 내 월급이야. 매달 내가 100만 원씩 대출금 갚으려고 넣는 돈이라고. 기억 안 나? 내 월급이 뭐 어쨌는데? 결혼했으면 다 한가족 돈이지. 그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너 나랑 뭐 그렇게 칼같이 계산하려고 드냐? 계산. 마침내 풍선이 터졌다. 3년이야 내가 8천만 원 보태서 혼수해오고 계약금 넣었어. 근데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은 없어.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대출금 갚는데 내 여동생은 우리 안방 차지하고 반년째 눌러앉아 있어. 근데 우리 돈으로 걔한테 300만 원 넘는 노트북을 사줘놓고 나한테 계산 따진다고? 여긴 내 집이야. 그가 벌떡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고함이 거실 전체를 울렸다.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박혀있는 내 집이라고. 내 동생이 여기 사는 게 뭐 어때서? 꼬우면 내가 나가든가. 그 말은 마치 얼음물 한 바가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진 그의 얼굴과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나를 향한 저 손가락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뒤에서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수연이 반쯤 몸을 내밀고 있었다. 얼굴에는 그 익숙한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 걸려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들 싸워요? 밤늦게 깜짝 놀랐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란 기색이라곤 없었다. 그저 싸움 구경에 신난 흥분만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매달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을 입금했던 그 손을, 그리고 고개를 들어 우석을, 그리고 그 뒤로 환하게 불 켜진 이 집을 바라보았다. 내가 우리 집이라고 착각했던 그 공간을. 그래.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나갈게. 나는 뒤돌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늘 아기가 맞지 않아 덜컹거리던 그 문이 처음으로 힘있게, 그리고 완벽하게 닫혔다. 그날 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서재의 좁은 소파 베드에 누워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포맷된 것 같았다. 오직 한 문장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꼬우면 내가 나가든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내 뇌리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새벽 4시,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명료한 정신이 돌아왔다.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혼란과 망설임이 싹 사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했다. 이혼 준비 서류. 검색 결과가 줄지어 떴다. 이혼소의 제기 방법, 재산 분할 청구, 가정폭력 증거 수집, 외도 조사나는 하나씩 클릭해서 글자 하나하나를 정독했다. 마치 탈출 매뉴얼을 암기하는 사람처럼. 검색을 마친 뒤 나는 새 메모장을 열어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 계좌 이체 내역서, 지난 5년치. 2. 가전, 가구 구매 영수증 및 카드 명세서.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대출 상환 내역. 4. 녹음 파일, 오늘 밤 대화 내용 포함. 목록을 내려다보는데 입꼬리가 스르르 올라갔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웃음과는 다른 무언가 결연한 표정이었다. 날이 박자 거실에서 우석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 베드에 누워 자는 척했다. 그가 서재 문을 열고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씻으러 갔다. 7시 30분, 그가 출근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현관문이 닫히는 도어락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일으켰다. 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다.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이체 기록과 대출 상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했다. PDF 파일들이 하나둘씩 내 클라우드에 저장되었다. 그것들은 장전을 기다리는 정밀한 탄환들처럼 고요히 쌓여갔다. 그리고 다시 검색창을 열어 입력했다. 서울 서초구 이혼 전문 변호사 추천. 첫 번째로 뜬 곳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이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핸드폰을 들어 상담 예약 번호를 눌렀다. 그 후 2주 동안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리고 우석을 깨우고 설거지를 하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수현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를 개고 걸레질을 했다. 그리고 새벽 1시나 2시가 되어서야 서재방 소파 베드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건 나만 알고 있었다. 회사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어 은행 앱을 켜고 내 명의로 된 적금과 예금을 하나씩 중도 해지했다. 밤에 우석과 수현이 잠들면 몰래 내 이름이 적힌 가전제품 영수증을 꺼내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저장했다. 주말에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김지원이라는 여자 변호사와 마주 앉아 내 재산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서윤아 님.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 올리며 내가 가져온 서류를 가리켰다.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비록 등기부상 명의는 남편분 단독으로 되어 있지만 의뢰인께서 결혼 전 8천만 원을 이체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 기간 3년 동안 매달 대출 원리금이 의뢰인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이걸 합산하면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약 9,700만 원이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뜻은요. 비록 진명의가 남편분으로 되어 있어도 의뢰인께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명백하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녀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남편분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압류를 걸어두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구나. 난 빈털터리가 아니었어. 내 8천만 원은 공중분해된 게 아니었어. 나는 그냥 쫓겨나듯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날 밤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우석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날카롭게 흘러나왔다. 여긴 내 집이야.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박혀있는 내 집이라고. 내 동생이 여기 사는 게 뭐 어때서? 꼬우면 내가 나가든가. 다 듣고 난 김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좋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석과 수현은 또 둘이서 외식을 하러 갔거나 영화를 보러 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어디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TV. 4년 전 결혼할 때 내가 내 신용카드로 극은 75인치 삼성 QLED 180만 원 24개월 할부. 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역시 내 카드로 120만 원. 세탁기. LG 드럼 세탁기 150만 원. 소파. 이케아에서 하루 종일 골라 샀던 3인용 패브릭 소파 49만 원. 결제자는 나. 식탁, 의자, 침대 매트리스, 커튼, 러그, 부엌의 모든 냄비와 그릇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각종 영수증이 담긴 파일처를 꺼냈다. 카드 명세서, 전자 영수증 출력물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결제자, 서윤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파일처를 가슴에 품고 하나씩 넘겨보았다. 한 장 넘길 때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비밀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했다. 형광등 불빛이 방안을 환하게 비췄다.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며 도는 소리가 마치 지친 꿀벌의 날개짓처럼 들렸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멀리 한강 다리 위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었고 빌딩 숲은 꺼지지 않는 불빛들로 별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3년 전 우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우석은 나를 뒤에서 안으며 창밖을 가리켰었다. 와이프, 저기 봐,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매일 밤 이런 야경을 볼 수 있어? 그때의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 이곳이 나의 집이라고, 나의 안식처라고 믿었다. 나는 시선을 떨구어 손에 들린 영수증 뭉치를 보았다. 아니, 여긴 한 번도 내 집인 적이 없었다. 여긴 그저 정우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다. 내가 8천만 원의 계약금과 9,700만 원의 대출금을 쏟아부었지만 내 이름 석자조차 허락되지 않은 공간. 하지만 적어도 나는 영수증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적어도 이 물건들은 내 것이다. 디데이는 수요일로 잡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수요일은 수현이 도서관에 가서 자습을 한다고 나가는 날이었다. 물론 근처 카페에서 죽치고 앉아있을 게 뻔했지만 그리고 우석은 그날 중요한 아침 회의가 있어 7시 30분에 나가면 밤 8시는 넘어야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우석을 깨우고 현관에서 배웅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거야.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그는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알았어. 다녀와요.
나는 현관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 너머로 그의 등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가 18에서 1로 바뀌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핸드폰을 꺼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네, 반포동 아파트 A동 1803호입니다. 네, 지금 바로 와주시면 돼요. 열쇠요. 필요 없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들어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다. 증거 사진은 다 찍었다. 영수증은 다 출력했다. 모든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돈도 다 옮겼다. 내 명의의 예금, 주식, 펀드를 전부 현금화해서 우석이 모르는 새 은행 계좌로 이체해 두었다. 40분 뒤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다. 파란 조끼를 입은 인부 3명이 올라왔다. 나는 가져가야 할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TV, 가져가세요. 이 냉장고, 가져가세요. 이 세탁기, 빼주세요. 소파, 식탁, 의자, 전부 다요.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랑 커튼도요. 주방에 있는 냄비랑 그릇들 싹 다 포장해주세요. 인부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물건을 포장하고 박스에 담고 구루마에 실어 엘리베이터로 날랐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집이 서서히 뼈대만 남기고 비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3시간 뒤 모든 작업이 끝났다. 한때 가구로 꽉 차 있던 거실에는 이제 하얀 벽지와 휑한 마룻바닥만 남았다. 주방에는 텅 빈 붙박이장과 빌트인 가스레인지뿐이었다. 가스레인지는 옵션이라 내 돈으로 산 게 아니어서 건드리지 않았다. 안방에는 수연의 캐리어 3개만이 구석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치 버려진 고아처럼 처량해 보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텅 빈 집을 둘러본 뒤 현관 앞 자개장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다. 시어머니가 혼수로 해오셨던 그 자개장은 내가 건드리지 않은 유일한 가구였다. 봉투 안에는 3가지 서류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이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 잡힐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내가 정리한 대출 상환 내역서.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꼬박 5년. 총 상환액 9,700만 원 모든 내역 옆에는 은행 직인과 거래 1년 번호가 찍혀 있었다. 세 번째는 이혼 소장 초안. 나는 허리를 숙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고 챙겨온 단화로 갈아 신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다. 1803, 1702, 1601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카운트다운을 하는 기분이었다. 1층에 도착해 공동 현관문을 나서자 초여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한강의 물 비린내와 근처 고깃집의 숯불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서서 18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수없이 많은 밤, 잠 못 이루고 서성였던 그 창문. 내가 우리 집이라고 믿었던 그 네모난 창틀. 그리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백미러 속에서 그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수많은 회색 성냥갑들 사이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 오후 6시 10분, 정우석이 퇴근했다. 나중에 법정에서 그가 진술한 바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다. 복도가 너무 조용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정막이었다. 그가 1803호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관이었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었다. 내 하얀 운동화도 하늘색 실내화도 없었다. 바닥에는 아침에 그가 벗어두고 간 구두 한 켤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가 없었다. 탁자가 없었다. TV가 없었다. 홍대 플리마켓에서 같이 샀던 스탠드 조명도 없었다. 남은 건 하얀 벽과 텅 빈 바닥, 그리고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온 붉은 노을뿐이었다. 그는 주방으로 달려갔다. 냉장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네모난 먼지,
자국과 밖으로 드러난 배관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찬장문들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냄비도, 그릇도, 수저도 없었다. 싱크대 개수대에 말라붙은 물 자국만이 이곳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침대가 없었다. 매트리스도, 협탁도, 커튼도 없었다. 커튼봉만 앙상하게 남은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구석에는 수현의 캐리어 3개만이 탑처럼 쌓여 무언의 조롱처럼 그를 맞이했다. 그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멈췄다. 그러다 현관 쪽 자개장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첫 번째 장,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그의 눈이 문장을 훑어 내려갔다. 채권자 서윤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정우석이 이혼 소송 기간 중 공동재산을 은닉,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법원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XX 아파트 X동 1803호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한다.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두 번째 장, 대출 상환 내역서.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날짜들. 2019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매달 빠져나간 금액, 출금 계좌, 출금 일시가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총액 9,732만 원. 입금자, 서윤아.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장, 이혼 소장. 원고, 서윤아, 피고, 정우석. 청구 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 분할로 그는 더 이상 읽지 못했다.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차분했다. 야, 서윤아. 너 미쳤어. 집안 살림을 다 드러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꼬리를 밟힌 고양이의 비명 같았다. 우석 씨. 내가 말했다. 내가 그랬잖아. 거긴 내 집이라고. 그래서 나 같은 외부인은 빠져주려고. TV는 왜 가져가? 냉장고는? 세탁기는? 그거 내 거 아니잖아. 나는 여전히 평온하게 대꾸했다. TV, 내 카드로 긁었어. 냉장고, 내 카드로 샀어. 세탁기, 소파, 식탁, 전부 다 영수증이랑 카드 명세서 다 나한테 있어. 결제자 이름 봐, 서윤아라고 적혀 있잖아.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쌕쌕거렸다. 그리고 그 아파트. 내가 쐐기를 박았다. 내가 보탠 8천만 원, 5년 동안 갚은 9천만 원, 법원에서 다 인정해 줄 거야.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까 딴 생각 말고. 우린 법정에서 보자. 자, 잠깐 너 이러지 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창밖의 노을이 내 핸드폰 화면을 붉게 물들였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네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미리 예약해둔 레지던스 호텔의 로비로 향했다.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경쾌했다. 호텔 바깥나며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정우석은 사흘 내내 나를 찾아왔다. 첫째 날, 그는 우리 회사 로비에서 오전 내내 죽치고 기다렸다. 지하철역에서 연결된 통로로 나오자마자 그가 보였다. 기둥 옆에 서 있는 그는 머리는 까치집이고 옷은 구겨져 있었으며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했다.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마치 굶주린 짐승 같았다. 윤아야. 나를 발견한 그가 달려와 내 팔을 낚아채려 했다. 집으로 가자. 가서 얘기 좀 해. 나는 몸을 들어 그의 손을 피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로비 회전문 쪽으로 직진했다. 윤아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가 뒤따라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말이 좀 심했어. 사과할게. 됐지? 짐 다시 들여놓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나는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 사원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는 게이트 차단기에 막혀 들어오지 못했다. 투명한 유리 벽 너머로 멀어지는 내 뒷모습을 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서윤아, 서윤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둘째 날, 그가 또 왔다.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면도도 했고 머리도 단정했다. 손에는 새빨간 장미꽃다발, 21송이쯤 되어 보이는 그리고 티파니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유나야. 그가 나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를 잔뜩 깔고 토라진 연인을 달래는 듯한 말투였다.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인정할게.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 칼로 물베기라는데 대화로 못 풀 게 뭐 있어? 돌아와 줘. 맹세할게. 앞으론 진짜 잘할게. 수현이도 내보낼게. 이제 진짜 우리 둘만 살자.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붉은 장미와 민트색 쇼핑백을 번갈아 보았다. 우석 씨. 내가 물었다. 그 꽃 얼마야? 그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5만 원. 그 목걸이는? 300만 원. 합쳐서 305만 원이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넌 나 달래겠답시고 305만 원을 썼어. 근데 내 동생한테 컴퓨터 사줄 땐 349만 원을 긁었지? 그리고 그날 밤, 넌 거기가 내 집이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했어. 우석 씨, 지금 이 305만 원으로 그게 퉁쳐질 것 같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쇼핑백, 내가 티파니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환불되나? 환불해. 너 앞으로 돈 많이 필요할 거야?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그리고 나한테 줘야 할 재산 분할금까지. 아꼈어. 나는 회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그가 억눌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야, 서윤아. 거기 안 서. 나는 서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다. 선생님, 나가 주십시오. 여기는 업무 공간입니다.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릅니다. 그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회사 로비에서 정우석이 장미 꽃다발을 짓이겨 바닥에 패대기 친 사진이었다. 제목은 이 남자 누구 남편임. 드라마 찍내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스크롤을 내렸다. 셋째 날, 그가 또 왔다. 이번에는 꽃도, 선물도 없었다. 회사 정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거렸다. 출근하던 여직원들이 그를 보고 수근거렸다. 저 사람 또 왔네? 사팀서 팀장님 남편이라며?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내가 그 앞을 지나가자 그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다. 유나야, 제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같았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그의 충혈된 눈과 떨리는 입술을 내려다보았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증오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공허함이었다. 우석 씨. 나는 허리를 숙여 그와 눈높이를 맞췄다. 알아. 지금 내가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 딱 석 달 전에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던 모습이랑 똑같아. 근데 그때 넌 거실에서 게임하고 있었지? 그가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나는 허리를 펴고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5분 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냈다. 오늘 아침 내가 법원에 신청한 직장 내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회사 보안팀에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신청서를 낼 때 안경 쓴 인사팀 여직원이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팀장님, 네, 파이팅입니다. 나는 그녀를 보고 웃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정 여사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발신자, 시어머니.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야, 서윤아.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찢어지는 고함이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내 아들 집을 털어? 내가 도둑년이야? 제정신이니? 정 여사님.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 물건들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영수증 다 있고요. 그 집 제가 계약금 내고 대출금 갚았습니다. 이체 내역 다 있어요. 전 제 물건을 챙겨 나왔을 뿐입니다. 도둑질은 그쪽 아드님이 제 인생을 훔쳐간 게 도둑질이죠.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그녀가 길길이 날뛰었다. 그 진명이가 누구 건데? 우리 우석이 거야. 시집 왔으면 우리 집 귀신이지. 어디서 내 거를 따져. 출가회인 몰라? 내가 감히. 출가회인요. 내가 말을 끊었다. 여사님,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말 안 통합니다. 혼인 후 증식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게다가 제가 기여한 바가 명백하니 법대로 따져보자고요. 집은 이미 가압류 걸어놨으니 판결문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온갖 욕설이 쏟아져 나왔다. 사투리가 섞인 입에 담기 힘든 저주들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다. 5분 뒤 그녀가 지쳐서 숨을 몰아쉬었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그녀가 전화를 끊었다. 녹음 시간 6분 42초.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열었다. 정신의 가족 모임이라는 단톡방을 찾았다. 우석의 외삼촌이 만든 방으로 시댁 식구들과 친척들 20여 명이 모여있는 방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금 녹음한 파일을 그 방에 전송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그 단톡방에서 나를 돌려가고 모욕하고 비아냥거렸던 모든 채팅 캡처본을 함께 올렸다. 유나야, 요즘 젊은 애들은 밥 안 해 먹니? 우리 우석이는 엄마 밥 먹고 커서 입맛 까다로운데. 유나, 또 야근이니? 여자가 가정보다 일이 중요해서야 원. 도우미 쓴다고? 난 애 둘 키우면서도 도우미 한 번 안 썼다. 시누이가 와 있는데 좀 잘 챙겨라. 가족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고. 그리고 결정타. 유나야, 우리 우석이는 건강한데 왜 소식이 없니?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병원 좀 가봐라. 이 파일들과 스크린샷은 20명이 있는 단톡방에 핵폭탄처럼 투하되었다. 전송 후 딱 3분을 기다렸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러다 첫 번째 퇴장자가 나왔다. 우석의 외삼촌이었다. 이어 고모, 사촌 언니, 사촌 동생. 오오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도미노처럼 줄지어 떴다. 결국 방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우석, 수현, 그리고 나 딱 5명만 남았다. 나는 텅 빈 채팅방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 대단하신 정씨 가문의 위세라는 게 진실 앞에서는 이렇게나 초라했다. 나는 나가기 버튼을 눌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하지만 그 소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었다. 소송은 반년이나 끌었다. 그해 6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조정기일이 잡힐 때마다 우석 측 변호사는 번만한 합의를 요구했고 우리 측 김 변호사는 조정 거부로 맞섰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내 8천만 원이 결혼 지참금이니 증여라고 우겼다가 나중에는 대출금은 생활비에서 나간 거니 공동기여라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내 급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명확한 이체 내역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았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재산 형성 기여도 싸움이었다. 김 변호사는 내가 가사와 경제 활동을 모두 전담했다는 점, 시누이를 무상으로 부양하며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까지 낱낱이 증거로 제출했다. 마지막 선고 공판은 1월 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법정안은 히터 열기로 후끈했다. 나는 검은 코트를 입고 원고석에 앉았다.
김 변호사가 내 옆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고석의 정우석. 반년 만에 본 그는 폭삭 늙어 있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퀭했으며 정장 어깨 위에는 비듬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주문. 1. 이 피고 정우석과 원고 서윤아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 재산 분할에 관하여 해당 아파트의 매입 자금 중 원고가 부담한 8천만 원과 대출 상환금 9,700만 원은 원고의 특유 재산 및 기여로 인정한다. 4. 혼인 기간 중 원고의 전적인 가사 분담 및 경제적 부양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은 원고 62%, 피고 38%로 정한다. 5.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판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우석의 정수리에 꽂히는 망치 같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패정합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내 어깨와 머리카락 위로 내려앉았다. 김 변호사가 손을 내밀었다. 서윤아 님, 축하드립니다. 완승이에요. 나는 그녀의 손을 맞잡고 힘주어 흔들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웃으며 검은 세단에 올라탔다. 나는 법원 계단에 홀로 서서 회색빛 하늘과 쏟아지는 눈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볼에 닿아 차가웠지만 춥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집은 석 달 뒤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가는 5억 8천만 원 살 때보다 1억이나 떨어진 금액이었다. 대출 잔금과 각종 세금, 경매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을 62대 38로 나눴다. 내 손에 쥔 돈은 약 1억 9천만 원. 정우석은 2천만 원도 채 챙기지 못했다. 그 38%의 목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소송 비용, 그리고 그가 혼자 몰래 썼던 카드빚들이 공제되었기 때문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마포구의 한반지하 빌라로 이사 갔다고 한다. 월세 35만 원짜리, 윗집에서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리는 곳이라고 했다. 수현은 공무원 시험 칠수 끝에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금은 노량진 고시원에 산다고 했다. 한평 남짓한 방,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인 그곳. 옆방 사람의 숨소리까지 들린다는 그 야은 벽 속에서. 최근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하고 있다는 글을 지역 커뮤니티에서 봤다. 판결문을 받은 날, 나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었다. 오후 3시 김포 출발, 5시 제주 도착. 숙소는 서귀포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커튼을 젖히는 것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붉은 노을이 바다를 삼키고 있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태고의 자장가 같았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가방에서 마스크팩을 꺼내 얼굴에 붙이고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켜고 무심코 인스타그램을 켰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스크롤을 내리다가 익숙한 아이디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석이었다. 사진은 짐 박스가 널브러진 좁고 어두운 방구석이었다. 벽지에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글귀가 가관이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녀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텐데. 샵사인 후회 샵사인 그리움 샵사인 전부인. 나는 그 게시물을 3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웃음이 터졌다. 비웃음도 조소도 아니었다. 그냥 순수하게 웃겼다. 5년 전. 내 이름 쏙 뺀 계약서 들이밀 때는 왜 그 생각 안 했니? 내 동생이 내 안방 차지하고 있을 때는 왜 안 했니? 내 집인이 나가라고 소리 지르던 그날 밤에는 왜 안 했니? 만약이라는 말은 패배자들의 가장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나는 가차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의 계정이 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창밖에는 이제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았다.
먼 바다의 등대 불빛이 깜빡거렸다. 나는 푹신한 침대에 파묻혀 파도 소리를 들었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게 진짜 내 집이다. 남의 이름이 적힌 등기 권리증 따위가 아니라, 숨막히는 눈치와 억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바다, 오롯이 나만을 위한 이 방,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꿀잠을 잘 수 있는 이 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우석도, 시어머니도, 수연도 없는 꿈.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그 위를 달리는 나만이 존재하는 꿈. 꿈속에 나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달렸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다. 나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로소 나는 자유였다.